다음 팬데믹이 연구실이나 박쥐 동굴에 숨어있지 않다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그것은 수마일에 녹아내리는 얼음 아래 묻혀있고 우리는 지금 말 그대로 그것을 파내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방금 북극의 얼음 속에서 무언가를 꺼냈는데 4만 년 동안 갇혀있던 것이 녹고 있습니다. 무언가가 단단히 얼어붙으면, 정말 꽁꽁 얼어붙으면 박테리아와 바이러스는 수천 년 동안 그 상태로 머물 수 있습니다. 그것들은 사라지거나 늙지 않고 잠들어 있을 뿐입니다. 실제로 얼음 속 고대 바이러스를 발견해 실험실에서 다시 살려내기도 했습니다. 수천 년간 잠들어 있던 바이러스가 갑자기 깨어난 겁니다. 아마 여러분은 그렇게 오래됐으니 무해하겠지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틀렸습니다. 살아남았다고 해서 그것이 안전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인체는 이런 고대 병원균을 접한 적 없어 면역력이 전혀 없습니다. 백신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부터가 무서운 점입니다. 예를 들어 매머드가 녹는다고 해봅시다. 오염된 물이 바다로 흘러듭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될까요? 결국 어디로든 퍼져나갑니다. 물고기가 감염된 채 고래가 바다를 헤엄치고 바다새들이 온 해변에 이를 퍼뜨립니다. 배들은 감염된 구역을 항해합니다. 어선들은 바다를 가로질러 그물을 끕니다. 이제 이건 북극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디에나 있죠. 먹이사슬과 물속,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곳곳에요. 이런 상황 본 적 있죠? 질병은 늘 동물에서 인간으로 옮겨옵니다. 최근 팬데믹도 박쥐가 시작이었죠. 독감은 계속 변이하죠. 에볼라는 목숨을 앗아갑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아는 질병들입니다. 전에도 다뤄본 적은 있죠. 하지만 이건 인간이 처음 겪는 상대입니다. 면역 체계는 무방비입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죠. 익숙한 시나리오대로 결국 봉쇄가 내려질 겁니다. 연구소들은 이 고대 존재의 감염 가능성을 밝히는데 총력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가 위협을 깨달을 때쯤이면 이미 어디에나 퍼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남극은 끝없이 펼쳐진 얼음으로 가득합니다. 그 아래엔 인류 이전의 유기체 등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천 가지가 잠들어 있을 겁니다. 얼음이 녹고 있습니다. 매년 더 많이 녹고 있고 우리는 계속 파헤치고 있습니다. 계속 시추하며 얼어붙어 있어야 할 것들을 드러내고 있죠. 어쩌면 그게 진짜 질문일 겁니다. 그래도 될까요? 지구상의 모든 종, 여러분과 저 그리고 여러분의 불쾌한 이웃은 모두 털 매머드와 검치 호랑이에게 일어난 것처럼 언젠가는 멸종할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동물의 99%가 현재 멸종했다고 말해요. 표정이 왜 그러세요? 멸종이 이야기의 끝이 아니에요. 이제 주목하세요. 매머드가 사상 최고의 컴백을 할 수도 있고 인류를 구할 열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공짜로 돈을 나눠줘서 우리가 더 이상 일할 필요가 없게 된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지구의 기상 상황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북극 툰드라에는 영구 동토층이라는 땅이 있습니다. 영구 동토층은 얼음 형태의 토양과 같은 것으로 2년 동안 계속 매우 추운 상태가 지속되면 토양이 영구 동토층으로 변해요. 하지만 지금 영구 동토층이 활발하게 녹고 있습니다. 해동하는 동안 많은 양의 탄소를 대기 중으로 방출하기 때문에 모두에게 나쁜 소식이죠. 하지만 어느 날 매머드 같은 대형 동물이 있다면 어떨까요? 그들은 땅을 휘젓고 다닐 겁니다. 겨울에는 땅이 더 깊게 얼어붙을 거예요. 그리고 여름에는 풀이 땅을 시원하게 유지하고 영구 동토층이 녹는 것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일부 과학자들은 이것이 매우 훌륭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미국에는 매머드를 되살리려는 한 회사가 있습니다. 실제 매머드가 아니라 코끼리와 매머드 DNA 1%를 섞은 일종의 잡종 매머드라고 해요. 북방 코끼리가 될 거예요. 매머드의 DNA를 얻는 것은 생각보다 쉽습니다. 매머드는 실제로 약 1만에서 1만 4천 년 전에 멸종했어요. 과학자들은 2027년까지 최초의 코끼리 매머드 교잡종이 탄생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현실의 주라기 공원이 되지 않기를 바라자고요. 호주. 악몽 같은 곳이자 지구상에서 가장 매혹적인 동물들의 고향이죠. 하지만 이곳에서는 티라신, 일명 태즈메니아 호랑이에게
슬픈 운명이 닥쳤습니다. 태즈메니아 데블과 혼동하지 마세요. 태즈메니아 데블은 살아서 번성하고 있습니다. 태즈메니아 데블은 호주 남태즈메니아 뉴기니에서 서식하던 유대목 포식자였어요. 캥거루와 같은 다른 유대류를 잡아먹는 야행성 동물이었죠. 30년대의 농부들은 갑자기 태즈메니아 호랑이가 가축을 잡아먹는다고 주장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과장된 주장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인간은 불쌍한 티라신이 모두 사라질 때까지 사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포식자를 사냥하는 것이 그다지 현명한 생각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어요. 누가 생각했을까요? 아시다시피 태즈메니아 호랑이는 나쁜 동물을 잡아먹음으로써 개체수를 유지했습니다. 따라서 호주의 야생동물은 티라신이 사라지면 사실상 멸종할 수밖에 없었어요. 지구 전체 포유류 멸종의 35%가 이곳에서 발생했는데 이는 끔찍한 세계 기록입니다. 우울하게 들리겠지만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앞서 언급한 회사 기억하시죠? 그 회사도 티라신을 되살리고 싶어 합니다. 다행히도 많은 태즈메니아 호랑이 배아들이 아직도 병에 담겨 소름 끼치는 피클처럼 보존되어 있어요. 그것들을 다시 티라신으로 데려온다면 전체 생태계를 되살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들을 야생에서 다시 볼 수 있다면 기쁘시겠어요? 저도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 영상의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서 1년 내내 놀라운 사실을 계속 접할 수 있다면 너무 기쁠 거예요. 우리는 또한 작은 동물에 대한 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주 빅토리아의 마운트 호담 스키 리조트로 여행을 떠나면 작고 귀여운 마운틴 피그미 주머니쥐를 만날 수 있어요. 이 녀석들은 매우 희귀합니다. 심지어 멸종된 줄 알았어요. 우리가 가진 것은 화석뿐이었거든요. 그런데 1966년에 한 스키어가 스키장의 통나무 더미에서 주머니쥐를 발견했습니다. 휴가를 즐기던 중 갑자기 멋진 발견을 했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 작은 주머니쥐는 1년 중 7개월을 눈 아래에서 잠을 잔다고 해요. 가끔씩 깨어나 저장된 먹이를 먹습니다. 그리고 봄이 되면 더 많은 먹이를 먹기 위해 깨어나 짝을 찾고 다시 잠에 들어요. 정말 공감 가는 동물이네요. 이 영상에 등장한 걸 보면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이라는 걸 짐작하시겠죠. 야생의 채 2,000마리도 남지 않았어요. 현재 살고 있는 집이 그들에게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다행인 건요, 우리도 그들을 도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조상은 약 2천만 년 전에 저지대 숲에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산 주머니쥐를 숲으로 옮기면 더 잘 살 수 있을까요? 물론 주머니쥐를 숲으로 데려가서 생존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 과학자들은 이 아이들을 천천히 숲에 풀어놓고 그들이 어떻게 적응하는지 지켜보려고 해요. 이 치료동물이 숲의 생활에 적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리너구리 개구리라고도 불리는 남부 위산 개구리는 아주 독특한 생물입니다. 1972년 호주 퀸즐랜드에서 발견됐어요. 당시 이 녀석은 매우 기이한 출산 습관으로 과학자들을 놀라게 했죠. 이것 좀 보세요. 어미 개구리는 알을 삼켜서 배를 자궁으로 바꿉니다. 그리고는 6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아요. 절대 그럴 수 없죠. 그 사이 올챙이들은 뱃속에서 부화해서 자라기 시작하고 결국 너무 커져서 어미는 말 그대로 피부로 숨을 쉬어야 해요. 그리고는 말 그대로 새끼를 좌우로 토해냅니다. 하지만 이 미친 과정은 위대한 진화적 성과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관심을 끌었어요. 하지만 그 경이로움은 오래가지 못했고 80년대 중반이 되자 알려진 모든 개구리종은 자연 서식지에서 사라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도 몰라요. 많은 가설이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증거는 거의 없습니다. 어쨌든 수년에 걸쳐 이 녀석들은 공식적으로 멸종됐어요. 하지만 13년 만에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과학자들은 라자루스 프로젝트라는 획기적인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이제 그들은 이 개구리들을 부활시켜 멋진 복제 기술을 배우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그들의 유전자 보존 방법을 따라할 준비가 되셨나요? 네, 저도요. 하지만 더 깊이 들어가서 말 그대로 물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코엘라 칸스를 만나보세요. 이 생물은 공룡이 지구를 돌아다닐 때 바다에 살았고 소행성을 알아차리지도 못했습니다. 이 녀석들은 바다의 무드셀라예요. 이들은 최대 100년까지 살 수 있고 55살이 될 때까지 자손을 남길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자신을 위해 살 시간은 충분하죠. 사실 이 생물은 약 6,500만 년 전에 멸종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1938년 남아프리카 해안에서 최초의 라티메리아 표본이 발견됐습니다. 지금은 살아있는 화석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이 물고기들은 엄청나게 큽니다. 무게가 약 90kg에 달해요. 또한 디스코공처럼 보이는 로브 지느러미로 매우 스타일리시한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용도 지느러미 덕분에 물구나무 서기도 하고 배 위로 헤엄칠 수 있는 훌륭한 공중 비행가이기도 하죠. 코일라칸스는 좀 집순이 집돌이에요. 그다지 활동적이지 않고 낮에는 수중동굴에서 살다가 밤에만 나와 작은 물고기와 오징어를 간식으로 먹는 것을 좋아합니다. 완전 저랑 똑같네요. 이제 우리는 이 종을 보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고 우리보다 더 오래 산다고 해도 놀라지 않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뉴질랜드에서 가장 크고 가장 어색하게 생긴 날지 못하는 새, 남섬 다카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다카의 이야기는 중세시대부터 시작됐어요. 인간이 실수로 다카이를 사냥해 19세기 후반에는 더 이상 남아있지 않은 것 같았죠. 하지만 1948년 뉴질랜드에서 다시 발견됐습니다. 불쌍한 녀석들은 인간으로부터 숨기 위해 숲속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들을 잡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그 이후로 우리는 멸종 위기에서 다카이를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다카이 회복 프로그램이 진행 중이며 그 결과 야생에 서식하는 새의 수를 크게 늘리는 데 성공했어요. 2024년 현재 다카이의 개체수는 약 500여 마리로 증가했습니다. 이제 다카이는 국가적 취약종이 아닌 국가적 위기종으로 분류돼요. 작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전이죠.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봐요.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산책을 하던 한 남자가 진흙 속에서 공룡 알처럼 생긴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가 발견한 것을 가족들과 공유했을 때 모두 농담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매우 진짜였습니다. 공룡 알이 아니라 글립토돈트 껍질이었다는 것만 빼면요. 이 녀석들은 수천 년 전에 멸종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소형차 크기까지 자랐어요. 아메리카 원주민의 조상이었던 팔레오 인디언들은 이 짐승들과 함께 살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을 거예요. 사람들은 아메리카 대륙에서 글립토돈트의 화석인 검은 비늘 껍질들을 계속 발견하고 있어요. 이 생물은 수천만 년 동안 남아메리카에서 번성했으며 북쪽으로도 퍼져나갔어요. 갑각이라고 불리는 두꺼운 갑옷과 풀을 먹기 위한 튼튼하고 홈이 파인 이빨을 가졌어요. 항상 거대했던 것은 아니지만 빙하기 이전의 추운 기후와 탁 트인 산림지대, 풍부한 풀이 진화에 도움이 된 것으로 보여요. 몸집이 커지면 숨쉬기가 어렵기 때문에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융합 갑옷을 개발했을 수도 있어요. 가장 유명한 종류 중 하나인 두디크루스는 가시가 달린 긴 꼬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다른 글립토돈트와 영역이나 짝을 차지하기 위해 싸울 때 사용했어요. 비슷해 보이지만 고대 글립토돈은 오늘날의 아르마딜로와는 정말 달랐어요. 글립토돈은 딱딱하고 무거운 판으로 만든 갑옷을 가지고 있었지만 오늘날의 아르마딜로는 유연한 갑옷을 가지고 있으며 부드러운 배를 보호하기 위해 공 모양으로 말 수 있어요. 또한 글립토돈트는 홈이 파인 이빨로 풀을 먹었지만 아르마딜로는 곤충을 점심 식사로 선호해요. 하지만 이 모든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DNA 연구 결과 글립토돈은 실제로 아르마딜로과에 속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글립토돈트가 무섭다고 생각하셨다면 이 얼굴이 짧고 거대한 곰을 만날 때까지 기다리세요. 뒷다리로 섰을 때 마이클 조던 키의 거의 2배에 달하는 3.6m까지 자랐어요. 몸무게도 680.39kg이 넘었고 시속 64km 이상의 속도로 달릴 수 있었어요. 이 곰은 다른 모든 음식보다 고기를 선호했습니다. 두개골과 이빨도 고기를 자르도록 설계되었고 앞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있어 예리한 시야를 가졌습니다. 강한 턱과 큰 근육은 뼈를 부수어 내부의 영양이 풍부한 골수에 도달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거대한 짧은 얼굴의 곰은 미네소타와 미시시피강 서쪽, 알래스카까지 서식했습니다. 들소, 사양노루, 사슴, 심지어 땅 나무늘보와 같은 큰 동물을 쫓아다니거나 잡아먹었습니다. 하지만 먹이가 빙하기에서 살아남지 못해 결국 멸종했습니다. 오늘날 짧은 얼굴곰의 유일한 생존 친척은 남아메리카의 안경곰이에요.
이 곰은 흑곰 크기 정도로 훨씬 작으며 식물과 고기를 모두 먹어요. 왕좌의 게임 팬 여러분, 다음 이야기는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시리즈에서 스타크 가문이 입양한 어린 고아 늑대들은 데어울프에서 영감을 받았어요. 새끼 늑대들의 이름은 라틴어에서 끔찍한 늑대라는 뜻으로 번역됐습니다. 머리부터 꼬리까지 약 1.52m, 몸무게는 약 68에서 90kg에 달하는 현대 개들의 큰 삼촌이었습니다. 늑대에 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은 25만 년 전의 것입니다. 늑대는 다양한 환경에서 잘 적응해서 알래스카 북쪽에서 멕시코 남부까지 북아메리카 전역에서 살았습니다. 마지막 빙하기 직후인 약 10,000년 전에 멸종했어요. 먹이를 잃었을 가능성이 커요. 현재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늑대는 회색 늑대예요. 하지만 너무 당황하지 마세요. 과학자들은 이 끔찍한 늑대를 다시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일부 박물관 표본에서 채취한 늑대의 온전한 DNA와 현대 개의 게놈을 결합할 수 있기 때문이죠. 멸종위기 동물 목록에 절대 포함되지 않았으면 싶은 동물 중 하나가 바로 검치 고양이입니다. 이 녀석은 선사시대 북미와 남미 일부 지역에 살았어요. 현대의 호랑이나 다른 고양이와는 전혀 관련이 없으며 단지 멸종했을 뿐이에요. 과학자들이 적어도 한 종은 귀여운 고양이와 비슷하다는 사실을 밝혀내기 전까지 오랫동안 가장 무시무시한 빙하기 포식자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었어요. 스밀로도는 아이스에이지의 디에고로도 친숙한데요. 현대 사자의 3분의 1의 힘으로 겨우 먹어치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입을 120도 각도로 벌릴 수 있어요. 그리고 불균형적으로 두꺼운 앞다리와 튼튼한 목을 가진 강력한 몸으로 큰 먹잇감도 땅에 떨어뜨릴 수 있었어요. 이 고양이는 아마도 쉽게 부러질 수 있는 길고 좁은 이빨을 사용하기에는 너무 두려웠을 거예요. 그리고 턱을 크게 벌리기 위해 입술이 잘 늘어나야 했기 때문에 세인트 버나드처럼 침을 흘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적어도 이빨은 현대사자보다 2배나 빨리 자랐고 3살이 되면 완전히 형성되었습니다. 카스토로이데스라고 불리는 이 거대한 비버는 소파만큼 커지기까지 같은 속도로 자랐을 거예요. 몸 길이는 약 2.4m, 무게는 약 90kg으로 대형 냉장고만큼이나 무거웠어요. 갉아먹기 위한 15cm 길이의 거대한 앞니와 좁은 꼬리, 길고 덥수룩한 털을 가졌어요. 이 거대한 동물은 북아메리카 삼림지대에서 매머드, 검치호랑이 등과 함께 살았습니다. 오늘날의 비버처럼 자이언트 비버도 육지에서 빠르게 움직이기에는 너무 무거웠기 때문에 물속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을 겁니다. 안타깝게도 자이언트 비버가 똑같이 거대한 댐을 지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설사 그랬다고 해도 시간이 지나도 살아남은 구조물은 하나도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이언트 비버가 오하이오에 1.2m 높이의 댐을 지었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추측일 뿐이에요. 결국 자이언트 비버는 마지막 빙하기의 다른 대형 동물들처럼 사라졌습니다. 북미의 초기 정착민들이 자이언트 비버의 두꺼운 털과 고기를 좋아해서 멸종을 앞당겼을지도 모릅니다. 빙하기 무렵 아프리카에서 멀리 떨어진 초기 코끼리의 후손인 마스토돈은 시베리아와 알래스카를 연결하던 육교를 건너 북아메리카로 건너갔어요. 마스토돈은 털 매머드와 마찬가지로 빙하기의 추운 기후에서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두껍고 풍부한 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관망을 했던 매머드와는 달리 마스토돈은 대부분 탐색을 했습니다. 마스토돈은 관목과 나무의 아래쪽 가지에서 나뭇잎을 먹는 걸 좋아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종종 울리 매머드 화석을 함께 발견하는데 이는 아마도 가족 무리처럼 무리를 지어 살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에요. 마스토돈 화석은 보통 혼자 누워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는 혼자 사는 것을 선호하고 짝짓기나 새끼를 낳을 때만 잠시 모였을 수 있음을 의미해요. 안타깝게도 마스토돈과 털 매머드는 빙하기가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약 11,000년 전에 멸종했습니다. 과학자들은 기상 패턴의 변화, 식량 공급원의 감소, 초기 인류의 영향 때문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마스토돈 한 마리가 한 부족을 일주일 동안 먹여 살리고 몇 년 동안 옷을 입힐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거든요. 낙타는 현재 북아프리카와 중동 등의 사막에서 주로 볼 수 있지만 과학자들은 낙타가 실제로 북미, 특히 미시시피강 서쪽의 땅에서 왔다고 믿어요.
화석에 따르면 낙타는 약 4,400만 년 전에 지구에 출현했어요. 2015년 루이지애나 대학교의 과학자 팀은 오리건주에서 거대한 고대 낙타의 뼈를 발견했습니다. 메가틸로푸스는 키가 3.6에서 4.2m로 현대의 기린과 비슷했어요. 약 700만 년 전에 살았으며 높은 식물에 닿을 수 있도록 긴 목을 가졌습니다. 약 600만 년 전 일부 초기 낙타는 베링 해협 육교를 통해 아시아로 건너갔어요. 아시아에 도착한 낙타는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두 가지 유형, 즉 혹이 두 개인 박트리아 낙타와 혹이 하나인 단복 낙타로 나뉘었습니다. 북미에서는 더 이상 야생 낙타를 볼 수 없지만 라마, 알파카, 과나코와 같은 일부 친척 낙타는 여전히 남미에 살고 있습니다.